이번 시간에는 FAT급 제79회 2월 22일 날 올해 첫 번으로 시행됐던 FAT급 이론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넘어가셨어요. 자, 보통 이제 여러분이 회계 기초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시험 문제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실무 업무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해야 될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무상태표의 규정들과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라는 거예요. 또 시험도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계정들과 구분들과 그 뜻과 내용들, 그런 것들을 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요. 요거 내용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지금 FAT급 이제 기초 단계에서 배우셨을 텐데 미리 꼭 암기해 놓으시고요. 이거 혼자서 암기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 유튜브 밑에다가 연결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회계 원리 시간에 설명해 놨던 거 한 40분 내지 50분만 들으시면 전반적인 계정들 내용들을 여러분이 암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한번 투자하셔서 차근차근 이 계정들 하나하나 구분부터 또 내용들부터 이해를 먼저 하시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FAT 2급 그 다음에 FAT 1급 기초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얘가 얼마만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구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다면 오늘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요 문제 다 풀고 나서 하나씩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모르면 암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 설명부터 계정들 하나하나 또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구조를 갖다가 잘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자격시험을 볼 때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와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나눈다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의 거래만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회계상의 거래라는 게 무엇이냐면 회사의 재산의, 즉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계정의 재산의 통틀어서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만 기록하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우셨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회계상의 거래 아닌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래, 그것이 회계상의 거래와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구분을 해야 될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경우 주문만 했다 그러면 주문 받았을 때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주세요. 주문 받았을 때 상품 얼마치 달라고 전화로 주문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문 자체만 가지고서는 회사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문을 했다거나 또는 계약을 했다거나, 계약도 계약서에 계약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금전이 또는 그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했다거나 계약했다거나 직원을 채용했다거나, 직원도 채용할 때 채용하면서 바로 돈 주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채용했다거나 우리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맡겼다거나, 담보라는 말 뜻은 그냥 맡겼다는 뜻이에요. 소유는 우리의 것인데 다른 어떤 그 기관에다가 아니면 금융기관에다가 맡겼다는 뜻이므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또 뭐 1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사항이지 실제로 그 돈이 집행되거나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이런 내용만 갖고서는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거기에 반해서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 회계상엔 거래인 것들이 있어요. 화재관에 따르면 우리의 회사의 재산에 영향이 있겠죠. 도난을 우리 회사의 여러분 개인 것이 아니라 여기 회사의 어떤 물건을 도난당했다, 금품을 도난당했다 그러면 회사의 재산에 영향이 생겨요. 분실했다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유형자산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 값어치가 사용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죠. 우리 재산에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도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수 불능채권, 돈 먹고 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았는데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얘를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채권을 갖다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우리 회사의 재산에도 영향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해서 기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FAT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회계 담당자로서 얘가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번 보기 보시게 되면 기계장치 5억 원에 취득하고 현금 지급했다. 취득했으면 기계장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것이고 현금은 지급됐으니까 나갔을 것이겠죠. 그럼 재산에 영향이 생기죠. 두 번째, 상품 2천만 원 매입하기로 거래처와 여기 계약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계약 같은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요. 종업원에게 급여 300만 원 지급을 하면 돈이 나갔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것이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돈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회계상의 거래 맞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1,000만 원 분실했다. 분실한 것도 회계상의 거래예요. 회사의 재산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1번 문제는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라고 여러분이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회계 FAT급 기초과정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FAT 1급만 가도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그래서 2급에서만 물어보는 것인데 시험 응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아, 여기 또 있다. 약속 같은 거. 약속도 회사의 재산에 영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실행될 때 그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제. 여기선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냐 봤더니 다음 중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먼저 얘기하면 답은 선입선출법. 한자어로 선자는 먼저, 미리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어로 먼저 입 들어온 것이 선, 먼저 출 나간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 한자어예요. 후입선출법은요.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선입선출법과 비교돼서 많이 아마 배우셨던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이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다 치고요. 이렇게 치고 답을 찾을 수 있으셨다 할지라도 우선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얘네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학습하셨을 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재고자산이라고 재고라고 이렇게 기말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말재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우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는 기초재고가 있고 단기에 판매하기 위해서 사갖고 오는 매입하는 상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기초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그런 상품들을 더해놓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결산할 때 창고에 가서 기말재고를 조사해보면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재고에 남아있는 걸 빼면 나머지는 다 팔린 거겠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매출 원가라고 부른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매출 원가는 또 결산할 때 이 손익계산서의 구분, 손익계산서의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아셔야지 돼요.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뭐 암기라고 하니까 거창하지만 간단하게 금방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손익계산서에 이 매출원가가 확정이 된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기말재고를 확정하는 방법, 기말재고는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셨죠?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말재고는 상품의 수량에다가 금액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기말재고 금액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게 되겠죠. 당연히 많이 물어봐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 수량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게 된다면 기말에 12월 31일 날 장부에 남아있는 숫자, 그 숫자만큼은 있어야겠죠. 그게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이라고, 계속기록법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의 개수를 실질적으로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럼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장부에 기록하는 계속기록법으로 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 또는 실제로 세워와서 그 수량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된 방법을 사용해요. 장부 기록된 것을 보고서 실제로 세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혼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금액.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상품을 살 때마다 그 단가 얼마 주고 사갖고 왔는지 그 금액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히 기록하는 방법을 개별법이라고 불러요. 개별법은 원가 산정할 때 엄청나게 정확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 회사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후입선출법도 설명을 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은 말 그대로 그 금액들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것을 갖다가 이동평균법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것이고 총평균법은 월말이나 연말에 여지껏 사갖고 왔던 그 상품의 그 단가를 총평균 한 번에 평균 내는 방법이란 말이죠.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기말재고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더라.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더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요 내용만 갖고서도 여러분이 FAT 2급에서 복습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다음 대화 중 선생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학생으로 묶은 것을 물어봤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그랬네요. 자, 우선 이 문제 풀기 전에 정리부터 할까요? 지금 우리 계정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재무상태표가 여러분의 모든 시험과 실무 업무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는 당연히 어렵겠죠. 용어도 낯설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근데 설명 들으면서 동영상 보시고서는 꼭 암기를 해 놓으세요. 지금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으로 구분하는데 유동자산 중에서도 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요. 물론 이 뜻도 다 알아야겠죠. 제가 동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좌자산에는 이 네 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을 당좌자산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모든 계정을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들만 여러분이 기초 단계에서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만 정리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만 외우셔도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봤으면 그걸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여기 있죠. 그죠? 자기합수표, 우리는 자기합수표 회계에서는 예 현금으로 기록하기로 했었죠. 자기합수표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요. 외상매출금은 아까 매출 채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은 당좌자산인 매출채권에 외상매출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죠. 요거를 암기하고 있으면 아까 같은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벌써 답이 금방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혜민이 얘기한 단기 매매 차익을 위한 단기 매매 차익,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단기 투자 자산에 여기 단기 매매 증권 바로 이 단기 매매 증권이 목적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했을 때 우리는 구분할 때 또는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FAT 2급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계 시험의 기초 문제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얘기한 친구는 영수하고 민지, 영수하고 민지가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거 써놓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데 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단기 투자 자산에서 첫 번째 단기 금융 자산이 있죠. 단기 금융 자산이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저기 채권인 경우에 또는 금융 상품인 경우 금융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금융 자산인 경우에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이제 뭐 수업 때 배우셨겠지만은 FAT 1급 정도 다음 단계 넘어가셔도 반복적으로 나올 계정들이란 말이죠.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3번 문제 됐고요. 그러면 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매출액 구해야 될래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손익구분 해놓고서는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계속 사용하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암기해 놓으셔야지 여기 문제가 됐던 얘기를 할 때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매출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 참고로 하나 더 말씀해 드릴 것은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에서 말하는 이 매출액은요, 총 매출액에서 관련된 할인, 애누리, 그다음에 반품, 환출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뺀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순 매출액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의 이 매출액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순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 자료를 주어졌어요. 당기 총 매출액이라고 했죠. 총 매출액 8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 매출액은 여기서 8만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당기 매출을 할인했대요. 매출한 것 중에서 매출 할인 여기 들어가 있죠. 할인한 금액은 얼마냐면 5천 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매출 애누리와 환입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문제에서 여기 매출 할인과 매출 애누리와 환입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 재무회계 계정 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이고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 이렇게 두 개가 묶어져 있어요. 계정을 그대로 따라서 시험 문제를 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출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15,000원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럼 65,000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순매출액은 65,000원입니다. 이 매출액 개념과 마찬가지로 매입할 때도 매입하는 총 매입액에서 매입할 때 반품한 거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뺀 금액이 순 매입액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구분해서 매입했을 때 부대비용이 운반비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순 매입액에 다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매출에서는요, 부대비용 발생하면 얘는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판관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셔야지 돼요. 이게 다르죠? 매입할 때 부대비용은 매입 여기 금액에다가 포함시키고요. 매출했을 때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똑같이 운반비를 할지라도 얘는 판관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얘는 상품을 샀을 때 운반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부대비용은 그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록할 때. 자,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답은 65,000원입니다. 이것도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지 돼요. 이건 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외워라,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내용만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니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 문제 설명이었고요.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10월 중 상품 매매 관련이래요. 선입선출법 나왔네요. 여기서 선입선출법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사갖고 왔던 걸 먼저 판매한다.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재고가 앞에 거는 다 팔려 나갔을 것이고 나중에 사갖고 온 것들이 재고로 남아있겠죠.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선입선출법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량 결정 방법 또 나왔죠? 금액 결정 방법, 그 중에서 이 선입선출법으로 요 기말재고 얘를 결정해서 매출원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냐고, 이 금액이 얼마냐고 요거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연결돼서 아까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그것까지 연결이 된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기말 재고 금액 한번 보자고요. 우선 10월 1일 날 2월 된 게 수량 200개래요. 200개에서 그 한 개당 단가가 2,000원이래요. 그러면 이 금액은 여기 40만 원이 되겠죠. 200개 곱하기 2,000원 하면 4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얘 의미는 10월 1일 날 전달에 2월이 된 기초재고가 된단 말이죠. 이 기초재고 금액은 바로 이 총계정원장의 모양에서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기초재고 얼마? 40만 원.
다음에 10월 10일 날 매입을 했대요. 매입을 했는데 300개 3,000원 한 개당 3,000원씩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300개 곱하기 3,000원 하게 되면 90만 원이 되겠죠. 요 의미는 단기 매입이라는 뜻이에요. 단기 매입은 여기 총계정 원장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매출을 했대요. 매출을 했다 그러는데 그 금액, 매출액이 400개를 4,000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기 400개를 갖다가 하나당 4,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금액은 160만 원이 되겠지만 금액은 매출액이죠. 이게 바로 매출액이에요. 손익구분에서 매출액으로 기록될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액은 우리가 갖고 있던 상품을 갖다가 팔아서 총 160만 원을 팔았는데 그럼 매출원가 우리가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거에 쓴 돈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거기서 기말재고만 금액을 계산할 줄 알면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서 매출 총액이 얼마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매출 여기 지금 400개 팔았다면서요. 선입선출법은 파는 거.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거 얘부터 팔겠죠. 여기 200개 팔고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200개 다 팔렸어요. 단가 2,000원짜리죠. 그러면 얼마치가 팔린 거예요? 팔린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40만 원어치는 다 팔린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여기 10월 10일 날 매입했던 거 300개 중에서 200개를 또 팔아야지 여기 400개를 판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300개 중에서 200개를 팔았고요. 얘는 한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3,000원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200개 곱하기 3,000원 하면 6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여기 기초재고 40만 원, 그 다음에 매입한 거에서 200개, 그래서 60만 원. 그래서 팔려 나간 금액은 우리 원가로 따졌을 때 요 40만 원하고 요 60만 원, 이건 팔린 거죠. 400개. 됐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재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고는 바로 얘가 100개가 완전 재고가 남겠네요. 그죠? 100개가 하나에 얼마? 3,000원짜리가.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였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3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됐던 금액 요 30만 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기말 재고는 100개. 개수를 따졌을 때 30만 원. 그럼 기말 재고가 얼마라고 지금 확정이 됐어요? 여기 기말 재고는 30만 원이에요. 알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를 한번 우리 계산해, 시험 문제는 안 물어봤지만, 요 기말재고를 물어보는 것은 실무에서도, 뭐죠? 연말에, 기말에 재고를 확정하고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갖다가 확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금액을 보시게 되면, 기초재고에다가 단기매입액 더해주면 130만 원이에요. 그죠? 자, 130만원 우리가 팔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다 팔고 남아있는 기말재고는 30만원어치 있대요. 그럼 우리가 팔은 건 다 얼마치를 판 거예요? 100만원어치를 판 거죠. 얘가 매출 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여기 매출원가 100만원이란 이 말의 의미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건 팔린 거 있었죠. 기초재고액에서 40만원 판 거 이하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매출 매입한 것 중에서 200개 판 거 60만 원. 팔린 게 바로 매출 원가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기초과정에서 제가 상품 총계정 원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들이 뜻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급수가 조금 올라가서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은 매출 원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팔린 거만 단가만 보면 딱 계산하면 100만 원 금방 나오죠. 시험 문제 형태는 항상 이렇게 변형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나오는 것이긴 한데,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 여기에서 어떤 게 기초 재고액이고 어떤 게 단기 매입액이고 어떤 게 기말 재고고 어떤 게 매출 원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 드린 거예요. 빨리 푸는 방법까지. 그럼 매출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됐으면 여기서 매출 원가 100만 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상품을 팔아서 지금 이익을 받죠. 그죠? 그러면 그 상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용어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손익계산서의 항목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고 써 내려갈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이익은 받는데 우리 관리비라든지 판매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거 얼마 이걸 빼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계산된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FAT 2급에서 최소한 이 영업이익까지는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FAT 1급에 가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것들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것 테니까요. 자, 이 정도면 이 문제 하나 가지고서 여기서 반복될 수 있는 시험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입선출법에 대한 이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아 드렸네요. 이건 이론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자, 여기 5번까지는 이 정도 설명하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는 뭔가 보니까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5년 12월 31일자 대손충당금 잔액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자, 대손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대손충당금은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우선 대손충당금이라는 말 뜻은요, 우리가 받을 채권 중에서 못 받게 됐을 때 그 비용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설정해놨던 그 충당금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배우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용어가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은 아까 재무상태표 제가 보여드렸을 때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으로 구분이 돼요. 매출 채권은 우리 회사에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기록하는 계정이에요. 상품 또는 제품을 팔고서 돈을 외상으로 못 받았다 그러면은 외상이다, 다음 달에 준다 그랬을 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기록하셔야 되고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을어음이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때에도, 공부하실 때에도 매출채권 그러면 이 두 가지 계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외의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타채권은 회사에서의 상품, 제품 이외의 것, 상품, 제품 이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차량 운반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오는 비품, 그 다음에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상품, 제품 이외에 이런 것들을 팔고 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외상이라고 이런 차량 운반고를 우리가 팔았는데 거래처에서 외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외상 매출금을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상품 제품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똑같이 차량 운반물을 매각했는데 거래처에서 외상이 아니라 어음을 발행해서 줬어요. 그럼 받을 어음이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왜요? 상품과 제품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채권일 경우에는 외상이 됐던 어음을 받았던 우리 회계 담당자는 미수금이라고 기록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미수금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또 여러분들도 아주 잘 틀리고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 담당자들은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쓰거나 외상매출금이라고 쓰거나 이게 뭘 팔아갖고 이걸 이렇게 썼구나, 아직 못 받은 돈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급금은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줬을 때 쓰는 계정이고요. 되셨죠? 바로 이런 채권들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못 받게 되면 대손 처리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 못 받을 걸 예상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돈을 적립해 놓는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계정 용어에 대한 여러분 기초과정이어서 제가 일일이 자주 나올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랍니다. 자, 이 대손 충당금 여러분 이제 배우시긴 했는데, 이 대손 충당금은요, 여기 문제에서 1월 1일 날 외상매출금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네요.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만 원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매출채권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외상매출금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만큼을 적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계적 원장에서 대손 충당금은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차감,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도 자산 파트에 있어요. 그러나 자산이면서도 자기의 기초 금액은, 정기월 금액은 대변이 자기 자리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 중에서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추정을 한다 그러면 20만 원 계산됐을 때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증가할 때 대변에다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여기 있는 기초잔액 자기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2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5월 1일 날 거래처가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이만큼 못 받게 됐대요. 회수불로. 그럼 충당금 설정해 놨던 거에서 이만큼 뺐어야겠죠. 그죠? 20만 원에서 18만 원을 뺐었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남았을까요? 2만 원 남아 있겠죠. 그죠? 12월 30일자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은 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1번이라고 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5년 12월 30일 날 추가로 추정을 하지 않았어요. 현재 있는 상태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왜? 날짜가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남았어요? 2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번 2025년 12월 31일 기말에 또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서 내년에 얼마만큼 또 못 받을까 예상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것에다가 추가로 또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고요? 지금 얘는 2025년 4년 25년 5월 1일에서 12월 31일 날까지 지금 좀 마감하기 직전인 거예요. 직전인데 2025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외상매출 채권이 지금 내년에 받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있었다. 금액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기 우리는 또 1%라고 가정하고 대손 추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설정해야 될 대손 충당금은 3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있어요? 2만 원은 있죠. 그럼 2만 원은 빼줘야 돼요. 충당금은 기말에 추정되는 그 금액, 이 금액을 넘어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딱 이 금액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 더 충당금을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28만 원만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12월 30일자로 내년 거 설정된 거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 얼마? 28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8만 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28만 원이 설정되면서 얘는 또 다음에 여기 정기기월처럼 20만 원짜리처럼 30만 원이 딱 넘어가게 되는다는 걸 아마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충당금은 되셨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7번 문제는 2025년 기말 정리사항이네요. 기말에 결산할 때요, 선수 수익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계 처음 배우셔가지고 제일 어렵고 헷갈려하는 계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정이에요. 기말에 선수 수익, 그런데 선수 수익, 선수 그 계정들 구분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우선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얘도 필수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필수사항이라서 여러분들 요 유튜브 밑에다가 제가 결산 정리 그 파트 동영상을 링크 시켜 놔 드릴게요. 이거 제대로 공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한 30분인가 정도 될 텐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용어 설명부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어떤 회사건 간에 이 손익이 이연이다, 손익이 이상이다, 이거 회계 담당자가 직접 해줘야 되는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자격 시험 문제에서도 여기 지금 FAT 2급이 아니라 어떤 회계 시험 문제에서도 이 사항은 시험 문제에서 빠질 수가 없는 항목이거든요. 지금 배우실 때 한번 시간 내셔서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쉽게 이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일단은 문제를 설명해 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선 용어부터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세히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만 간단히 정리를 해 보시게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요,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과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그러한 회계상의 거래를 회계 담당자가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손익의 이연이라는 것은 개념이 선불 개념이에요. 즉 문제 회계상의 거래를 읽어보시게 되면 돈을 먼저 주었거나 돈을 먼저 받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이연은 연도를 한자어로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돈을 예를 들어서 보험료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보험료를 갖다가 12만 원을 기준에 보험료를 냈는데 이게 1년치예요. 이게 1년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금액 안에는 올해가 2024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5년 것도 있을 것이고 일정한 또 금액은 2026년도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도 올해 거 비용, 내년 거 비용 구분해서 손익계산서에 올해 거만 반영되게끔 해주세요. 그게 바로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르는 규정들인 거예요. 선불이기 때문에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문제 읽어보면 얘가 선불이겠구나, 이거 후불이구나 판단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선불일 경우에는 계정 과목은 시험 문제 색이 4가지를 다 내요. 그러면 선불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자 들어간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2가지 계정 중에 하나를 답을 해야지,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을 선택하면 이건 아직 개념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손익의 이연은 먼저 돈을 주었거나 보험료처럼 임대료 1년치를 먼저 받은 경우 돈을 먼저 받았을 때, 그때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르고, 계정은 선자 들어간 계정만 에서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죠. 그래서 손익의 이연 중에서 보험료 얘기 나오면 거기 그 계정은 선급비용 사용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 임대료를 1년치 먼저 받았다. 임대료라는 계정은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선수수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해 비용이나 올해 수익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예상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받았겠죠. 개념이 후불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가입했는데 예금 가입하고 이자는 그때 바로 받아요? 아니면 매달 받아요? 보편적으로 만기가 되면 그때 받아요. 만기가 되면 받겠죠. 그죠? 그래서 손익의 예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후불 개념인 거예요. 받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올해의 비용이 됐던 올해의 수익이 됐던 그 금액을 갖다가 올해 발생한 거 비용 수익 얼마인지 예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안 받았으니 우리는 그 후불이라는 개념이 알아서 개념 아셨다면 여기 미수 수익, 이자 수익을 우리가 아직 안 받았다면 미수 수익 계정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아직 지급 안 했다면 임차료 같은 거요, 미지급 비용, 이걸 써야 돼. 즉 손익의 예상인 경우에는 올해 이익이나 올해의 비용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을 선택하시더라도 미자 들어간 계정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이 된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 동영상에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파트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선급비용 그러면 끝에 비용자 들어가 있고, 선수수익 그러면 수익이라고 하는 그 손익계산서 계정이 붙어 있어서 얘는 비용 계정, 얘는 수익 계정,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아니에요.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고요, 선수수익은 부채 계정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미수수익은 자산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에요. 이 계정들은요, 여기 지금 써놓은 문제에서 나온 걸로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선수수익이라는 계정은요, 여기서는 얘에 해당되죠. 선수수익은 선수금이에요. 즉 내가 먼저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내가 언제 받아요? 나한테 수익인 거를 먼저 받은 거를 갖다가 2개 붙여서 선수수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썼단 말이죠. 기말에 회계 담당자들이. 그래서 계정이 이렇게 2가지가 연결되면은요, 앞에 게 주인이에요. 선수금은 부채 계정이죠. 그래서 부채 계정, 그래서 수익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고 쓰지만 얘는 부채예요, 계정이.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뭐라고, 다음 중 자산에 해당되는 거, 비용에 해당되는 거, 수익에 해당되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선급 비용 어떤 계정이 더해진 거다? 선급금하고 비용. 선급이라는 건 미리 줬다는 얘기죠. 왜 줬어요? 우리한테 비용인 것을 먼저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급금이에요, 얘가. 비용을 먼저 줬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급금이라는 계정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선급 비용도 자산 계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선수수익은 여기서 해드렸고,
미수 수익은요, 미수금.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우리가 비용일 때 돈을 받는 거예요? 수익일 때 돈을 받는 거예요? 수익일 때 돈 받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 우리한테 수익인데 아직 돈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수금과 수익이 합쳐진 용어. 그래서 얘는 자산 계정입니다. 미수금이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도, 미지급금은 부채 계정이죠. 우리가 비용인 걸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그래서 얘도 부채 계정인 겁니다. 용어만 갖고서도 여기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하고 틀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선 계정에 대한 용어부터만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동영상에는 요 문제에 대한 것들도 각각의 계정들마다 예를 들어 놓은 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그랬었고, 여기 임대료라고 나왔어요. 임대료는 우리한테 비용인 계정이에요? 수익인 계정이에요? 이거 우리 수익인 계정이죠. 8월 1일 1년분을 갖다가 2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전에 임대료라고 수익으로 인식했대요. 그죠? 그러면 제가 먼저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요 거래 내용을 보니까 얘는 비용 계정인, 선불 계정인,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선불이죠. 먼저 받았으니까. 그럼 선불이면 여기 손익이 2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선급비용 아니면 선수수익이라는 계정을 써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계정이 지금 수익이잖아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선수수익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정을 우리가 분기할 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8월 1일 날 어떻게 분기를 했을까 봤더니 8월 1일 날 현금 240만 원 받았대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수익으로 240만 원 다 인식했대요.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익의 이연은 올해 수익이 얼마인지 내년 수익은 얼마인지 이거를 구분해 달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240만 원 이 전체가 다 올해 2025년에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구분해 봤더니 8월 1일 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치죠. 5개월치는 여기 올해 거는 100만 원이 될 것이고 내년 거는 1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8월 1일 날 분기해 놨을 때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이 손익계산서에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것만 들어가야 돼요? 올해 거 10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지. 140만 원 다 들어가면 여기 240만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임대료라고 하는 이 수익 계정을 갖다가 내년 거만큼은 소멸시켜 줘야지 돼요. 소멸시켜 주는 방법은 임대료 수익 계정은 대변이 자기 자리인데 여기 차변으로 여기 계정을 갖다가 차변으로 기록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거를 소멸시켜 줘야 되겠죠? 140만 원을 소멸시켜 주게 되면 있죠? 그리고 이 140만 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임대료는 140만 원 소멸시켜서 그 차액 100만 원 요것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것이고 이 임대료 140만 원이라는 것은 내년 거 미리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거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이라고 해서 대변에 14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요? 얘 물어봤잖아요. 즉 선급 비용이라든지 선수 수익은 내년 거 얼마예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내년 거 140만 원이잖아요. 선수 수익은 140만 원이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요.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그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8번 문제는 시작을 하고 있네요. 우선 유형자산하고 자본적 지출 이 용어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유형자산은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유형자산은 목적 자체가 사용 목적이에요. 회사에서 영업을 위해서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들을 우린 유형자산이라고 부르고, 보편적으로 이 유형자산은 그 사용하는 그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자산이란 얘기죠. 유형자산이 사용 목적이고, 문제를 내거나 뭐 등등 설명을 할 때는 영업용이란 말로 사용 목적을 대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또는 업무용이라고도 불러요. 결국은 사용 목적으로 영업용이다, 업무용으로 뭐 냉장고를 샀다, TV를 샀다, 차량 운반고를 샀다, 유형자산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우선 목적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토지라든지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이 유형자산에서의 큰 테마는, 이 유형자산을 회사에서 취득하게 되면 취득할 때 부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대 비용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문제이고, 그렇게 문제를 내는 이유는 회사에서 이런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 것들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대 비용은 우리 상품 구입했을 때 운반비를 상품이라고 기록하듯이, 여기 유형자산 또한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취득하는 자산의 계정으로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이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렇게 취득한 자산들을 왜 샀다 그랬어요? 사용 목적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영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자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 이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돈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을 쓰는 과정을 갖다가 이 사용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갖다가 문제를 내고 있어요. 발생한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그냥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사용 과정에서 돈을 갖다가 썼는데, 그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본적 지출이란 얘기는요, 여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 돈 들어갔던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해라. 취득한 자산, 사용한 자산으로 기록을 해서 그 자산을 갖다가 감가상각할 때 그때 그만큼씩 비용 처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본다면, 자본적 지출은 금액이 비교적 그 자산 가치에 비교해서 금액이 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그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건물을 샀는데 여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방공호를 설치한다거나, 뭐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건물 가격 대비 금액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럴 때 그렇게 쓴 돈들은 거기 수선비라든지 그런 걸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똑같이 건물로 저기 계정을 기록해서 이 건물 그 취득 원가와 같이 그 감가상각을 하라는 의미가 바로 자본적 지출이에요. 내용으로 보자면, 이 자본적 지출은 그만큼 금액이 큰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자산으로 기록하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는 똑같이 건물을 예를 들었을 때, 건물 그 외관이 너무 노후돼서 그 도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라든지 저기 건물의 그 바닥 타일 같은 걸 좀 교체해야겠다고 한다든지 또는 그 건물에 그 창호 같은 거 뭐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돈을 지출했을 때 우리는 이를 회계에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기록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비용으로 기록하면 단기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자본적 지출은요 자산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유형 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해라. 즉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라. 계정은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거 수리할 때는 수선비라는 계정을 주로 사용하고요. 차량과 관련됐을 때는 차량 유지비라고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도 수선비로 그냥 기록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수선비, 차량 유지비 요걸 구분해서 쓰는 경향이 많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유형자산들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 샀을 때의 값어치보다 가격이 보편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를 갖다가 얼마만큼 가격이 떨어졌는지 그걸 연말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사용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예요.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요거 구분할 줄 아는 것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그다음에 연수합계법, 생산비례법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여러분이 FAT 2급에서는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나온단 말이죠. FAT 1급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연수합계법이라든지 생산량 비례법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을 처음에 이렇게 취득했을 때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할 줄 아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이런 유형자산을 전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처분하겠죠. 그래서 처분할 때 여기 우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금액을 우린 장부가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장부가액과 우리가 그 매각하는 금액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장부가액보다 더 싸게 매각을 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것이고 더 비싸게 팔게 되면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더 비싸게 팔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온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 처분 과정에서의 그 회계 처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FAT 기초과정인 FAT 2급에서는 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고 얘는 FAT 1급 다음 과정에서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자, 이렇게 유형자산은 크게 이런 흐름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된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기계장치의 윤활유, 기계장치의 가격과 윤활유의 가격을 비교하면 이게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가치도 증대시킬 뿐더러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얘를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건물이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타이어 교체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가격과 타이어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적죠. 그죠? 자동차의 타이어 교체라든지 그 수리할 때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들은요, 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돼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그런 그 부품은 엔진이에요. 엔진을 교체했을 때 그 들어간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해야 되고 타이어나
윤활유 오일 교체 같은 거, 뭐죠? 그런 교체 같은 거 할 때에는 여기 수선비 또는 촬영주의비로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건물의 도색 작업 아까 얘기했죠. 건물의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도색 작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8번의 문제는 유형자산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2번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그 항목에 대한 거 복습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지 않는 분들은 요 내용만들이라도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요 파트에 대한 일부분 것들은 아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8번 문제는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다음 자산 항목이 아닌 거 물어보고 있어요. 다음 중 자산의 항목이 아닌 거.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재무상태표를 아까 여기 문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낸 거고 결국은 그 건물을 돌려주면 그 보증금은 다시 받으죠. 되돌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여기 비유동자산 보통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 1년이 아니라 최소한 1년이 넘는 기간들을 계약하기 때문에 얘는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것이고요.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여기 비유동자산이라는데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여기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산 항목이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은 아까 우리 단기 투자자산에서 단기 금융상품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거죠. 얘도 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 개발비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금이에요.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수익인 것을 먼저 내년 것까지 받았을 때 선수수익이라고 쓰고, 얘는 선수금이 제가 부채라 그랬었죠. 그래서 부채, 그래서 여기는 여기 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라고 선수금이 있죠. 여기서 파생된 게 선수수익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아니고 선수수익은 부채 기정이다.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에 대한 계정 요거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아마 답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부분 시험 문제라든지 실무에서 보는 업무들,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서 해야 될 업무들이 다 이 계정 기록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9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가로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출입,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지금 회사에서 말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회사에서요 그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그 수익과 비용을 돈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다 비용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발생한 기간에 수익이 발생했으면 또는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대표적인 발생주의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손익의 이연이라든지 손익의 예상 그 설명했을 때 얘는 지금 발생했을 때
발생은 했는데 올해 것만 발생을 했는데 수익이나 비용 올해 것만 발생 주의에 의해서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여기 하나 예를 들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뭐 이거 상관없어요. 자, 임대료 선불로 받았어요. 240만 원을 언제? 8월 1일 날 앞에 그 해놨던 거 그대로 갖다 써놓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될 거 발생한 거 얼마죠? 100만 원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만 올해 손익계산서에 저기 임대료로서 수익으로 반영되어야지 내년 거까지 한꺼번에 반영되면 안 되죠. 발생한 것만 이렇게 뭐 한다 이런 얘기고 사실은 이 개정의 예보다 제가 이걸 문제를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를 갖다 이자 수익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임대료 대신에 얘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게 이자 수익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8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요. 1년 뒤에 지금 240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예금에 가입했을 때 이자를 받는 게 아니죠. 이자는 여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되면 이때서야 이자를 뭐 현금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하는 시점인 12월 31일 이 시점에서는 돈을 받지는 못했는데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2개월에 걸쳐서 24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5개월은 시간이 벌써 경과가 됐잖아요. 우리의 수익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죠? 돈은 못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분계를 할 때에는 이렇게 분계를 한다고 배웠단 말이죠.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해놓고 100만원 수익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얘는 지금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그러니까 차변에다가는 후불이면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두 가지 계정 중에 하나밖에 못 쓴다 그랬었는데 얘는 지금 우리한테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써야겠죠.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이라 그랬어요. 차변이 자기 자리고요. 계정의 말뜻은 우리한테 수익인 이 이자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미수 수익은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요 예보다 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수익과 비용 그 중에서 지금 수익을 예를 들은 거예요. 현금 유출입 현금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중심이 아니라 이자가 이 기간 동안에 발생했으니까 발생한 것을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한다. 돈 들어온 거 현금 들어온 거 그게 중심이 아니다. 돈 들어온 대로 기록하는 걸 우린 현금주의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의 내용도 이런 얘기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 보았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FAT 2급 올해 처음 시행된 79회 이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 문제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